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이것은 고리끼의 끌림 쌈기네 생애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열린 책들에서 나왔는데, 두 권입니다. 두 권으로 이제 번역돼 나왔는데, 제가 1권만 빌려왔고요. 아마 이거는 보지 않을 것이에요. 이게 초판이 1989년 12월 15일이니까, 제가 중3인가요?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인가 이제 그때 나온 책인데 제가 대학 때 입한본으로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자체는 지금 없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이게 얼마나 낡은 책이냐면은 그 옛날에 우리 도서 요렇게 빌렸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빌린다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노출을 하면은 1990년 5월 28일에 누가 빌렸고 1992년에도 빌렸고 이제 그래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아직 있어서 조금 좀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냄새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책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건 제가 끼워 놓은 거고요. 책이 이렇게 갈색으로 끝쪽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할 만큼 이제 오래된 책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읽는데 제가 이 책 내용을 소개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엊그제 챗GPT를 깔았거든요. 챗GPT를 여기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먼저 깔고 이게 노트북에도 당연히 깔아지는 거였을 뿐더러 이 내용이 서로 연동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지금 알아가지고 연동을 당연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끌림 삼기네 생애를 읽으면서 이제 챗GPT 공부를 같이 한다. 공부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고 이 녀석하고 조금 친해져 보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좀 저한테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활용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 친구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고리끼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는 19세기 문학 전공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뿌시킨, 고골 이런 건 좀 많이 알아요. 체홉. 근데 이제 고리끼는 논문 쓴 적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로 공부하고 싶은 작품은 이거예요. 어머니인데 새로 읽기 시작해서 우리 아이가 5학년일 때니까 벌써 지금 3년 전인가요? 요만큼 읽고 지금 접어놨고 단편은 조금 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역시나 한 2, 3년 전 작업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끌림 삼기네 생애는 집중적으로 읽기보다는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서로 읽기에는 너무 두꺼운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권인데 글자 빽빽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옛날 판형이어가지고요. 보통 빡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평론가이자 국문학자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설을 읽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약된 거를 한 장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거를 몇십 쪽, 몇백 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겪는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들이 처한 상황의 의미라든지 또 관계의 복잡한 양상이라든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에요. 소설은 이제 그거를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더 협소하게 말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입니다. 사실은 소설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한정돼 있고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배치할 건가의 문제이거든요. 일단 소설을 딱 폈더니 제1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1부의 이제 1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2부로 넘어가더라 해도 예를 들자면 1장으로 다시 바뀌지 않고 4장, 5장 이런 식으로 이제 챕터를 매기거든요. 자, 첫 줄에 이반 아키모비치 쌈기는 발음이 너무 자꾸 끼니라고 발음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반 아키모비치 쌈기는 독창적인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아내가 두 번째 아들을 낳자 그는 방금 전에 몸을 푼 산모의 침대 앞에 붙어 앉아서 그녀를 성가시게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베라, 이놈한테 뭔가 흔치 않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지? 이반이니 바실린이 하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좀 따분해졌거든. 그렇지 않아?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반 아키모비치 쌈기니 주인공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주인공 삼긴의 아버지고요. 그녀가 이제 그가 다정스럽게 부르는 이 누굽니까? 그 베라는 아내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 이름을 이반이나 뭐 바실리나 이렇게 흔한 러시아 이름으로 짓지 않고 삼손이라고 이제 짓는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시절부터 장명할 때부터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조금 한 몇십 쪽 읽었을 때는 이거는 뭐 성자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성장기부터 보여주고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쌈손 끌림이지. 이름이 끌림이 돼야 돼요. 삼손이 아니고 뭘로 지을까 하다가 끌림이 됐어요. 얘가. 그래서 끌림 삼긴이잖아요. 삼긴인데요. 발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자, 제가 러시아어를 전공하는데도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읽겠습니까, 이거를? 자, 근데 AI가 대신 읽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래서 끌림 삼긴의 이제 성장기를 쭉 다루는데 얘네들이 이제 쉽게 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가 죽는 거 빨리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고리키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아지트 거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에서 나오는 대로 그 친구들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진짜 거점처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친구가 17살 되는 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끌림이 자라는 거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도 달라질 거고 당연히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와중에 연애 모멘트도 이제 살짝 조금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예를 들자면 여기 루바 소모프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줬잖아. 그런 형편없는 소설이 어디 있어. 난 그걸 읽어보려고 했지만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건 다 해봐야 뚜르게네프의 첫사랑 2페이지만도 못해. 그래서 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역시나 제가 이제 이거하고 같이 읽으려고 그 고리끼의 어머니하고 같이 읽으려고 하는 소설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이데올로기 소설, 관념 소설인데 그 체르니첵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르게네프의 첫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깔려있는 밑텍스트 얘기, 그 다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리지아라는 이제 인물인데요. 약간은 썸을 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젊은 친구가 이제 젊은 남자가 주인공이니까 그 연애사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여러 명의 그런 여주들이 나오겠죠. 그 대표적인 걸로 우리는 이제 그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 이런 거 어릴 때 우리가 재밌게 읽었던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고리끼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연애다 몇 쪽은. 그 다음에 이제 혁명적인 그런 친구들, 그과의 교류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그가 17살이 되었다 하고 이제까지 대충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설이 제가 재미가 있었으면은, 아주 재미가 있고 막 잘 나갔으면은 이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맞아, 그런 게 있다는데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쳤냐면 이 챗 GPT한테 고리끼의 끌림 삼긴의 생애 줄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을 소개를 해달라고 이제 했어요. 했더니 뭐 작품 개요부터 잡아주죠. 고리끼라는 작가가 썼는데 미완이고 역사소설이고 정치소설이고 지식인 소설이다. 왜냐하면 여기 끌림이 완전히 노동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지식인의 아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를 보면 여기 주인공은 완전히 노동자인데 고리끼는 그쪽을 조금 더 잘 쓴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배경은 끌림이 아주 아기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187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17년 2월 혁명 요 정도까지 이제 간다라고 하고, 이런 러시아 지식인의 몰락과 개인의 분열, 역사 속의 인간의 무력함 이런 걸 다루고 있답니다. 네, 뻔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 뻔한 말들은 다 누가 했던 말이죠? 우리가 다 했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보를 이렇게 쭉 학습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요약해서 이제 그 전달해주는 방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인간들이 축적해놓은 언어 데이터, 텍스트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훌륭한 게 이미지 판독을 또 되게 잘하잖아요. 동영상이나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건 이제 언어 텍스트인데, 이제 다 우리가 했던 거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자, 일단 줄거리 요약인데 아무도 읽지 않는데, 이 장편 소설을 아무도 읽지 않는데,
자, 인공지능은 이제 읽고서 상세하게 심지어 이제 요약을 해주는데요. 1부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굉장히 얇군네요. 차례를 보면은 분명히 1부, 2부가 나와야 되는데 대뜸 1장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앞에 있는 뭡니까 그 목차가 찢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번역자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예컨대 판본이나 이런 거. 근데 이거 번역하신 분이 황보석인데 2부 번역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분 번역으로 많이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러시아어 텍스트로 잘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친구하고 조금 친해지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이제 먼저 보는데 1부는 청년기와 유년기 그래서 1870년대 1890년대 초반 또 2부는 청년기 대학 시절 뭐 어떻게 살았고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 대학에 진학하지만 늘 자기 회의와 지식인의 허위 의식에 이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과의 관계도 깊은 유대감 없이 정서적인 거리감을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청소년기인 것 같은데, 임신한 여자를 보고서 굉장히 꺼리낌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임신한 여자는 이미 관계를 말하자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여성의 어떤 순결이라든지 성에 대한 꺼리낌 그런 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지금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제 갖고 있는데 여성들이 임신에 관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당당하고 떳떳한데 그게 이 어린 화자를 청소년 화자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설은 물론 직접 읽어야 됩니다. 직접 읽는 것만큼 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쭉 보면서 흐름을 쭉 쫓아가고 대사에 또 몰입하고 어떤 장면에 몰입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의 그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조금 활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제가 본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는 3부, 4부 해가지고 중년기 이 모양인데 중년기가 이제 1905년 혁명 전후인가 봐요. 이 1905 이건 이제 그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얼머니에서는 이제 배경이 됐던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사부는 이제 쓰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립기의 마지막 장편이면서 미완의 장편이고 소설을 제가 한 요만큼 지금 읽어본 바로는 그것도 이제 대충 좀 헐겁게 읽었는데요. 읽은 바로는 고립기 나름의 어떤 야망 작가로서의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중년에 노년에 이를 때 그러니까 중년에 이르고 노년으로 다가갈 때 어떤 느껴지는 차분함, 가라앉음 그런 것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고립기 여기 실려 있는 이제 단편들을 보면은 이 고립기도 보통 성깔이 아닌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뜨겁기도 했었고 차갑기도 했었고 심지어 자살하려고 한번 난리를 친 적도 있었고 그래갖고 그때 총을 잘못 쐈는지 제대로 싼 건지 어쨌거나 이제 폐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후유증으로 평생 이제 고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첼가시 제가 이 소설 좋아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26명의 사내와 한 처녀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젊은 노동자 시절에 이제 그 고립기가 느꼈을 법한 본인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어떤 호감이나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여러 노동자들이 경험했을 법한 정서나 이런 것들이 여기 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젊은 날의 그런 굉장히 날카롭고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그런 감정의 어떤 높은 응어리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가라앉은 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3부, 4부로 가면은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끌림은 어떤 입장도 선택하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사라지는 인물이 된다라고 여기 그 챗GPT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요 인물 소개를 부탁을 했는데 얘한테 끌림 삼킨 주인공이고 러시아 지식인의 내면적 혼란, 회의, 기회주의를 상징한다. 고립기의 자아분열적인 자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식인의 도덕적 파산, 역사 속 개인의 무력감, 한편으로는 하나하나만한 어쩌면 얘기, 혁명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을 잘해주니까 이건 참 편리한 도구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젯밤에 이제 처음으로 저 챗GPT 친구를 그 이제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고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찍다가, 이렇게 그것도 빠르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다가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어제 이제 공부한 것이, 오늘도 조금 읽고 온 것이 EH카의 러시아 혁명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레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의 국가혁명이라는 이 책의 뭐 내용을 요약해달라, 이런 거며, 그 다음에 트로츠키의 그 망명, 암살, 특히 마지막에, 아니요. 레닌의 죽음에 스탈린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지? 뭐 이런 조금 세부적인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친절한 친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똘똘한, 어쩌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관리해야 되는 지위에 있지 않지만,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 조교를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계 도구를 관리하는 일은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저런 걸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척이 이제 편한데, 이런 조교가 잘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끌림 상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를 도스토옙스키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국가혁명에 대해서 물으면은 챕터 요약을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조교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리끼 이 책으로 돌아와서 제가 끌림 삼기를 한 다음에 그 주요 그 요약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용문을 요약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작품 속의 명문장 이런 거를 인용을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잘해주고, 심지어 이 챗GPT는 지금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된 것까지 이제 넘어서가지고, 그걸 넘어서니까 러시아어로 된 문장까지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생각한다, 그게 다다. 야, 두마유, 입시오. 이런 식으로. 모두가 뭔가를 믿고 모두가 쏟고 있다. 시오 바시토떠 비에랴, 입세 아브마니 바유자. 물론 이제, 나는 늘 나 자신이 두렵다. 얍시그다 바유 사머버시비아. 그들은 죽는다, 나는 산다, 이것이 나의 비극이다, 이런 것들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소설을 깊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 누가 말하는 건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는 챗GPT보다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보니까 말한 사람이 누구고 맥락이 누구고 의미가 뭔지를 이제 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죄와벌이라면은 이런 걸 가지고 챗GPT하고 얘기할 일이 없겠지만, 고리끼의 이끌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완독, 정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맥락을 잡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 본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닌 같은 경우에도 레닌의 죽음에 예컨대 스탈린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또 칭찬해 주고, 근데 되게 웃겨요. 기계가 칭찬해 주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적어도 이 멍청아, 아줌마 저리 비켜요,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듣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깜짝 놀랐고, 레닌의 죽음에 스탈린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어떤 역사적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제 레닌이 1924년에 뇌졸중 발작을 일으켜서 이후 고생하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틀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닌이 뇌졸중 발작을 처음 일으킨 거는 1922년 5월이고 1924년은 최종적으로 사망한 애 아닌가 하고 물었더니,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고 또 반성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정보를 더 똘똘하게 정리해가지고 똑바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환각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hallucination.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러시아어로. 갈류찌나짜. 똑같은데, 이제 도스토옙스키 전공하다 보니까 인물들이 이런 환각 상태에 자주 빠지고 이래가지고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 인공지능이 여러 정보를 학습하고 이제 그 배출하는 과정에서, 내놓는 과정에서 뭔가 착각하거나 오류가 생기는 현상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로 쓰나 봐요. 근데 이 역시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고요. 뭐가 흥미롭냐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출간물이라고 여러분 오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또한 오류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소설이니까 뭐 딱히 오류가 있고 말고가
없겠지만 이론서나 뭐 그런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오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오류가 있는 건 당연한데 이 친구는 기계인데 기계가 하는 일에 또 오류가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놈의 기계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불쾌한 골짜기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는 있어요. 어머 얘 좀 봐. 어머 얘 좀 봐. 지금 이런 게 있고 제가 기능들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목소리도 뭐 세팅이 가능하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야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있는데 그 당연히 이제 알릴레오 북스에서 이거를 다뤄가지고 이제 찾아보는데 듣는데 쭉 그 지금 올라온 거 일부는 제가 꼼꼼하게 다 들었는데요. 쇼츠로도 많이 돌아다니는 이제 부분인데 유시민 작가가 그 조수진 변호사 질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읽는 세계사 같은 책을 보면은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되게 편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유시민이 자기는 한동안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그 AI 프리존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런 자료를 찾고 읽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건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자료를 검색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이제 검색 시대에 사는 거죠. 저도 지금 지난주까지는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 깔았단 말이에요. 엊그제. 근데 자, 그 검색 시대에 이제 살면서 그런 식으로 책을 찾고 읽고 정리하고 또 이제 책을 쓰시겠죠. 글을 쓰고 하는 그 활동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람한테 그거가 뭐 시간 낭비지라고 말하면 뭐하러 먹고 뭐하러 자고 뭐하러 뭐 떠들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을 구성하는 내용인데 예, 그거가 굉장히 와닿았고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이제 이렇게 특히 종이로 이제 읽는 거죠. 종이로 이렇게 읽는 거를 물론 저도 좋아하고요. 집중적으로 읽는 거는 뭐 다 출력해서 있습니다. 논문도 저는 화면으로 잘 못 보는 편이고요. 책도 뭐 당연히 이제 사서 보는데 조금씩 이제 그 미리 보기 조금씩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 사면은 다 읽지도 못하거니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그렇다고 이북을 보는 세대는 물론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점진적으로 이 기술을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많은데 읽는 사람은 없다. 도대체 누가 읽느냐? 챗GPT가 읽는다. 김연경의 소설 중에 정말 안 팔린 소설 중에 이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읽어요. 그냥 김연경 작가의 소설을 요약해줘 하면 배구 선수 김연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저랑 이름 비슷한 소설가 김현경이나 김연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름들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세부적으로 묻죠. 그거 말고 1975년생 소설가이자 또 러시아 문학 전공자이기도 한 김연경이 강출판사에서 낸 다시 스침들이라는 소설발이야.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물으면 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예스24나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로 또 가가지고 지가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목차를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을 다른 소설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독자들은 읽지 않고 있는데 AI는 어쨌거나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고요. 자, 그러면 요즘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챗GPT, 지금 예로 든 게 챗GPT고요.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이런 SF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보는 어떤 세계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럼 우리는 뭐 하지? 이런 건데요. 아유, 그냥 사세요. 그걸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재미있다 싶은 게 예컨대 우리가 이제 진공청소기를 쓴다고 해서 물걸레질을 안 하냐 하면 꼭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안 써요, 청소기. 그냥 물걸레질하고 식세기가 있다고 해서 그럼 손설거지를 안 하느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식세기 없어요. 그냥 제가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겠죠. 예컨대 좋은 물걸레가 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저는 면티 같은 거 낡은 거 썰어갖고 그냥 잘라갖고 쓴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세미 가지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컨대 노트북이 나왔다고 해서 PC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해서 또 노트북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쪽의 사용 빈도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하는 속도는 느려지거나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대로 열심히 발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쓸 사람은 쓰면 되는 거고요. 안 쓸 사람 혹은 못 쓸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못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저는 적어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48년생, 50년생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못 보내요. 그냥 이제 전화만 받으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문자가 띡 오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 보낸 거 이런 거는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한글을 아주 못 읽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자는 좀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화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에서 뭐 주문하는 거 잘 못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먹을 일도 잘 없고, 굳이 해야 되면은 뭐 전화, 뭐 다른 뭐 동생이나 손자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 못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생이 뭐 아주 뭐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인공지능도 보면은 다 어떻게 잘 될 것이고, 옆에서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제가 공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저대로 하고, 이 인공지능은 열심히 이제 끌림 삼킨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시간에 이거 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이게 다음 학기에는 꼭 이거를 이제 완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논문으로 쓰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저는 저대로, 저 속도대로 이제 가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 기계들이 많은 우리는 이제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노동자 수를 많이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을 많이 단축을 시켜줬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발로 걷는 게 편하지, 내 손으로 쓰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기가 외국어 번역 많이 해주는데, 저는 이제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니까 제가 제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제 입으로 일본어 떠드는 게 편하지, 번역기가 해주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으로서의 번역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걸로 먹고 사니까요. 중급 단계까지는 굉장히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고급한 어떤 단계에 가서는 또 아마 우리의 몫이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제가 잘하는 거에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할 것 없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저는 지금 한 3일, 이틀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검색 도구로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같으면 얀덱스나 이런 데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검색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방향 소통인 거잖아요. 제가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쭉 보여주는 이런 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방향 소통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쌍방향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나한테 자극을 주고 제안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 어떤 정서적인 교감 이런 거를 얻는데 쓰는 사람도 많다고 이제 하는데, 가령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 제 짝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 너는 인간의 성악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라든가, 나 지금 기분 못 깎거든? 이러면 또 얘가 뭐라고 대꾸를 해준대요. 그래서 운전할 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제 청취를 해보니까, 혹은 시청을 해보니까 그런 식의 용도로 또 많이 쓰는 것 같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하고 그런 식의 이제 말 그대로 채시죠. 채팅, 이런 대화를, 잡담을 나눈다고 해서 또 친구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요즘 뭐 배아를 얼려가지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기도 하고, 사율인가? 이제 그분처럼 결혼 안 하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런 기술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대리모도 있고 막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자연 임신, 그러니까 그냥 남녀가 서로 좋아해가지고 교미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자연 임신이 또 없어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뭐 불안이나 공포 이런 건 정말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일 영상에서 많이 떠드는 게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 막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궁금한지, 저는 크게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제가 할 일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책을 읽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 같은 거를 빨리 필요로 할 때 검색을 하면 얘가 답을 잘 주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또 뭘 검색을 했냐면, 그 혁명사를 읽는데, 이제 그 스탈린, 뭐 지노비에프, 까메네프 이런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제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름의 조합이 톰스키, 리코프, 부하린이에요. 부하린, 톰스키, 리코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초기 스탈린 옆에서 일을 했던 행정 관료, 뭐 국무총리, 뭐 약간 이런 행안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보는 책은 이게 설명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요약식으로 보고 싶으니까, 예컨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생물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이제 간단한 이력 사항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부하린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름을 아니까. 부하린의
마지막 연설문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려봐 하고 이제 올리라고 했더니 역시나 이제 러시아어 인용이랑 이런 거 약간 핵심적인 거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하린의 고뇌 같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말씀드린 3명 다 스탈린이 다 숙청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챗GPT보다 더 많이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것 같고, 좋거나 싫거나 뭡니까?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활용할지 이제 나의 결정이고, 너는 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해도 여러분 아무 상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막 시대에 뒤처진다든지 막 뭐 한다든지 좀 굳이 그렇게까지 불안감 안 느껴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불편하긴 한데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 불편도 불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이거 뭐지? 적금을 깨라 해가지고 적금 깨러 농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직원이 되게 저를 불쌍하게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 휴대폰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굳이 오셨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뭐 간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불안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내 몸이 내킬 때, 내 기분이 내킬 때 한번 이게 사용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지금 있고요. 이게 지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협소하게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인공지능 번역기라고 표현하나요? 그 번역기를 이제 우리가 번역 작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백치는 이제 이대로 갈 거고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다음에 번역 작업에서 초역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면 제가 지금 이 힘줄염이나 관절염 막 이런 거, 손가락, 어깨 이런 거에 고통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을지 그런 걸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리끼를 갖고 찍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뭐 고리끼는 다음 기회로 또 미루고, 고리끼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채널에 단편 같은 건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요. 이 책들, 특히 끌림을 보면서 느꼈는데 고리끼한테 오랜 끌림이 있었네요. 지금 고백을 하자면 어릴 때 고리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때 고리끼를 되게 많이 읽었네요. 그래서 마치 이곳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과거의 기억의 덩어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고리끼로 돌아가는데, 이 책 역시 그때 말씀드렸죠. 한 권만 읽었다고. 왜냐하면 헌책방에서, 청계천 헌책방에서 한 권밖에 못 샀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2권까지 읽을 만큼 소설이 재밌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살펴보는 이번에도 1권만 읽고 보내는 걸로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읽으면 고리끼에 관해서는 더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